네, 13주차 3강 평가 및 종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전체 사례 관리 과정의 성과에 대해서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재사정이나 점검 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평가는 과정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재사정 및 점검은 수립된 계획의 실행 여부를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변화 상황이나 만족도, 사례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과 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사례 관리의 마지막 과정에서 종결과 사후 관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평가 과정은 사례 관리 과정 전체의 통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가는 쉬운 작업이 아니라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과평가, 과정평가, 구조평가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라는 것을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요. 결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례가 종결될 때 이루어지는 평가로 총괄평가 혹은 성과평가라고도 하는데, 서비스의 효과성, 지출 또는 이용의 양적, 질적 수준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준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결과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서비스 체계에 관해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이루어지는데요.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 또 서비스 제공의 체계라는 걸로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평가 척도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재를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교재가 없으시죠? 자,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하는 것은 평가 척도에 있어서 사례 목표에서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또 서비스 제공자가 클라이언트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적합한가, 또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실천 기준에 적합한가, 제공된 서비스가 의도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또 제공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새로운 욕구에 발생하여 사례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한정된 서비스의 공급이 극한 위기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체계는 계획의 어떠한 계획이 클라이언트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적절한가, 또 계획에서 기술의 활동과 가업은 적절한 방법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계획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적합한고, 또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 제공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결과 평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은 우리가 가정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또는 형성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사례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사례 관리 표준화 과정에 의거해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가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그 내담자에게 고지된 내용이라던가 동의, 자기결정권, 존엄, 가치, 선호, 이런 것들을 존중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죠. 또 포괄적인 그 사정으로 인한 것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인지, 기능, 능력, 한계, 강점, 자원,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사정을 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가정평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례 관리 영역에 보게 되면 계획과 실행과 점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링이고, 재사정과 종결, 그리고 서비스 질,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사례 관리 영역에서 이렇게 테마별로 구분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특성 그 클라이언트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것을 고려해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 사례 관리자들은 옹호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의뢰자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실행의 사례 관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검이라 하는 그 모니터링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질 만족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점검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좀 차이가 어떤 식으로 어, 진행된 상황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사정이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될 경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정하는 것이 재사정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종결이라는 것은 항상 마무리 단계에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결은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종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결은 앞선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성공적인 종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공적이지 못한 종결도 많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거주지를 뭐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내담자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종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인 상황에 종결이 참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원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자, 다음에는 구조평가가 있겠는데요. 구조평가는 사례 관리의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기관의 신뢰도와 역량, 사례 수,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직화된 형태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구조평가다. 구조평가에서도 역시나 우리 사례 관리 체계나 서비스 제공자, 클라이언트를 세 개의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때인데, 부분으로는 우리 사례 관리 체계에서 보통 보게 되면 전문성과 관리 스타일이 있고요.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뭐 성별이나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이 재정적인 측면과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문성과 관리 스타일이라 하는 것은 연령에 따라서 또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것이 이제 사례 관리 체계에 부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업무 분담에 보면은 신념이나 태도, 어떠한 이제 클라이언트의 연령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조적인 평가 기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력 배치를 보게 되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력이 중요하고 또 클라이언트로 봤을 때는 성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 관리 체계에서는 자원이나 물리적 설비가 좀 필요한 것이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직업 만족도도 좋아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건강 습관이나 건강 신념 이런 것들이 구조를 하기 위한 사례 관리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질의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는 평가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직접 면담, 그리고 전화 면담, 그리고 사례 회의, 그리고 전문가 자문, 이용 빈도 등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점검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데, 만족도 조사 우리 많이들 해보셨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이후에 평가하면서 만족도 조사하죠. 아마 우리 학생들도 기말고사가 끝나면 교수 평가들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좀 불만족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이제 평가가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한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지만, 사례 관리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회기가 길어도 6개월, 뭐 장기간으로 따진다면 1년까지도 가는 회기가 있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늘 어디에서나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이렇게 목표 달성 정도나 클라이언트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부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사례 관리의 평가의 차원과 척도를 보시게 되면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사례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자격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 사회복지사, 역량이 있는 사회복지사야 되겠고, 또 대상자는 뭐예요? 전문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어떤 질적 서비스, 이런 거, 정보 제공, 이런 거를 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나 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간호사나 치료사나 이런 등의 분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보게 되면 인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존엄성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 하는 것의 존엄성 그리고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고려한 실천이 있는지 따라서 사례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과 서비스 제공의 행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척도가 되겠죠. 또 우리는 주변에서 내가 내 집에서 가까워야 이용이 용이하죠. 그리고 또 우리 소수자들의 접근 이용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례 관리를 할 때 보면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하철을 탈 수 있게끔 지하철 그 뭐예요? 그 지하철하고 여기 그 디딤판 이게 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 그리고 지하철에 우리가 지금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많이들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쉽게 대중교통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는 뭐예요? 그 리프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계단에 리프트로 사고가 많이 났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의 접근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인 주의로 가자라고 하면서 소수자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소수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지역에 대해서 턱을 많이 낮추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절성이라 하는 것은 인종이나 문화, 종교, 언어, 성, 장애,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또 소수자들과 같은 상이한 이용자의 사례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적시성이라 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지연이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의 지연이 되는 방식이라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서비스 차상위 계층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최소한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복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과정에서 처음 서비스에 있어서 다음 서비스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효과성이라 하는 것은 최종 성과 측면에서 서비스의 목표를 성취를 했는지 그래서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척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정한 산출에 대한 투입에 대한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최소한의 투자의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적은 그 자본금으로 큰 이득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주식을 투자해서 대박 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참 뭐 코인을 해서 아주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최소한의 투입을 가지고 효과는 최대 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노력을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기 힘든데 정말 그 돈이 많은 사람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서 떡하니 뭐에 투자하면 그게 다 대박이 나고 하는 사람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뭐예요?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게 우리는
그 주식을 해도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은 늘 뒤에서 이거 좀 괜찮대 이러면은 벌써 뭐예요?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투입에 대해서 어,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손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효율성 대 효과성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 단위당 비용이나 일괄 서비스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성이라 하는 것은 지역별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별로 우선적인 집단에 대해서 사정과 의뢰를 분배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도심에 사는 지역의 주민하고 시골에 사는 주민하고의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서 서울 뭐 이제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조금 좀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농어촌에 살거나 그 수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게 상당 부분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역 편차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사정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자원을 골고루 좀 분배를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공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례 관리는 평가를 위해서 직접 면담, 전화 상담,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위한 사례 관리 질문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 평가를 위한 질문에 있어서, 요거를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거는 이제 평가를 위한 사례 관리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망이 일어나면 활성화되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사례 관리는 결과로 우리가 사례 관리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지망의 변화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사례 관리는 매우 신중하고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의 방법과는 좀 달리 사례 관리의 기간의 차이 또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차이, 기록 양식의 차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고려한 고유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 또는 사례 관리 영역의 확대 또 사례 관리의 성과를 입증하는 사례 관리 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례 관리 실천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에 비해서 사례 관리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례 관리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평가 시에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종단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언제 평가할지,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종단이라는 것과 횡단이라는 것을 혹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면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한 주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하면은 한 기점을 통해서 종단적으로 쭉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지나면서 종단적으로 이 사람의 지속적인 예를 들면 나이의 편차에 따라서 성장 과정을 쭉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종단은 이렇고요.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착각을 했네. 종단은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성장하는 것이고요. 횡단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대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평가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가족 많이 갖는 특성을 감안해서 계획하는 것을 수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또 종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하는 결과를 발생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원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양과 질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 접근성, 예,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어, 구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가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를 평가할지를 관건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례 평가에 대해서 고려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의 휴먼 서비스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가에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평가의 제한점이라 하는 것은 사례 관리자가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평가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를 찾기는 어렵고요. 사례 관리자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종결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된 모든 사례 활동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례 관리 서비스가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경우가 있고요. 사례 관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앞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종결은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결을 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종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종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결을 꼭 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종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가 종결을 권하는 경우, 그리고 사례 관리의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경우에 바람직한 종결이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 중 한 사람이 책임을 전적으로 맡은 경우, 그 시설에 있어서 생활시설에서 입소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종결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 또 법원의 결정으로 사례관리가 종결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관의 정책이나 사례관리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관리에 있어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가 거부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하죠.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사례 관리자가 연계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비생산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성과 책임감을 위협할 정도로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종결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례 관리자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 요구가 모두 충족돼서 클라이언트의 스스로 서비스를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사례 관리자가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다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철회한 경우가 여기에 바로 종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종결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례 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가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업이 우리는 이제 종결에 대한 가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과정에서의 사례 관리자의 가업이라 하는 것은 종결의 시기가 있다.
예,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대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요. 사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최종 면담이나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시기는 최종 결정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할 수 있고요. 사례 관리자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욕구가 감소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 종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상태에 대한 사정인데요. 종결의 지표를 발견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능, 다른 지지망과 관계에 있어서 살펴봄으로써 사례 관리 종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또 사례 관리에 대해서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사례 관리를 통해서 준비에 대한 평가, 현재 상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면서 종결은 어떠한 논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인데 모든 사례가 사례회를 통해서 종결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와의 최종 면담을 통해서 종결을 하는 건데 정서적인 반응을 정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바로 네 번째 종결에 대한 면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어떠한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서운함을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례 관리자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종결 이후에도 필요하면 기관의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의뢰라고 하는 것은 종결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에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 혹은 뭐 다른 부서에 클라이언트를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의뢰의 목적이나 의뢰처에 대한 정보, 의뢰처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이 타 기관의 의뢰라고 하는 종결의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결의 어떠한 완료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와 사례 관리 기관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 가족을 직접 대면해서 종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편지나 전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할 경우에 사례 관리자의 따뜻한 관심과 뭐 이런 전달하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지만 클라이언트에게 관료적이고 모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종결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종결에 대한 적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된 그 사례 관리자에게 빨리 종교를 막 재촉하거나 하면은 어때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천천히 좀 늦춰주는 부분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종결 이후에도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종결은 클라이언트에 대해 모든 것을 서류 정리를 완료하고 종결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알리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성공적인 종결이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립을 하는 것이지만 한 달이나 두 달,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 집을 방문을 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 또는 사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다시 사례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사례 관리자든 클라이언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결에 대한 사례 관리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뭐 이사나 사망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제외하고 서비스가 종결이 된 모든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종결에 대한 의논도 해야 되고 사례 관리자를 만날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고 마지막 상담에서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다시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서 사례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문서화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양식의 종결 보고서와 별개로 대부분의 사례 관리 기관에서는 종결 요약서가 요구되는데요. 종결 요약서에 들어갈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결에 대한 그 주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인적 사항 들어가잖아요. 이름, 생년월일, 뭐 시작일, 종결일,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의사의 진단이 있거나 처방된 약이 있다면은 그 처방된 약에 대한 종류, 그리고 종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사례 관리 동안의 주요한 문제점이 어떤 거였는지, 목적과 목표 또는 목적과 목표를 클라이언트에게 참여를 시켜서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을 느껴보게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초기 면접부터 어떠했는지, 종결 시에 어떠했는지, 클라이언트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위치 파악 시도까지도 하는 것이 종결 요약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서류들이 참 많은데요. 개인정보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납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사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우리 이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요. 그 행정적인 업무에 너무나도 치중이 많다 보니까 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행정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는 뭐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평가 종결에 있어서 기록하는 양식은 또 우리가 표지에 대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가 기록에서는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 그리고 종결 유형, 사례 관리의 의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 평가 기록에 포함될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사례 관리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사례 관리 기록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은 11장이 여기에 들어있진 않네요. 아마 14주째의 PPT를 띄워놓고 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사례 관리의 기록의 중요성은 결국에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 관리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기록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의 중요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 연계를 통해서 핵심되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전문 인력들이 뭐예요? 사례 관리를 통해서 또 그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 기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중에 이 문서화된 것을 참고로 문헌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그 다른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교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례 기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유용성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요구 확인과 개입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입증할 문서로 활용을 하고 서비스 내용의 보고와 사회복지사의 사고 조직화 그리고 사례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가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도구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 기록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종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많이 어려우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13주 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퀴즈를 이제 항상 퀴즈를 항상 제출을 하는데요.
퀴즈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 점수가 미미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출석 점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석을 꼭꼭 잘 그 주에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출석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정돈을 한 것이 바로 퀴즈라고 하는 것이고, 퀴즈를 어쨌든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더 내가 읽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우리 14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